형부, 인터넷 뱅킹 좀 보여줘요. 엄마 집 리모델링 비용 형부가 내야 하는데 잔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추석 연휴 휴게소에서 처제가 갑자기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택배로 벌어봐야 얼마를 벌었겠 참. 그 한마디가 민재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하지만 처제는 몰랐습니다. 봉고 한 대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허브 3곳을 운영하는 매출 300억 원대 물류 스타트업 대표라는 것을 20년간 자신을 택배 아저씨로만 취급하는 가족들 앞에서 민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일 낮에 이야기하자. 자료 준비해서 올게. 하지만 민재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배신의 서막이라는 것을. 20년 지기 친구와 처제 남편이 짜고 버리는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라는 것을. 과연 민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오전 10시 천안 근처 고속도로 휴게소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사이로 붉은 줄무늬의 구형 고속버스와 흰색 광택의 신형 버스들이 나란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명절 귀성길의 분주함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박민재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내 종이컵 자판기에 넣었습니다. 딸깍 딸깍 기계 소리가 친숙했어요. 따뜻한 옥수수 스프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5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깨가 넓은 민재는 허리춤에 찬 작은 무전기를 확인했어요. 90년대 삐삐를 차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형부, 진짜 이상해요. 엄마 집 리모델링 비용은 당연히 형부가 내는 거잖아요. 처제 서유라가 플라스틱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45살의 유라는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었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 말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장남 대접받으면 장남 역할은 해야죠. 요즘 세상에 가족끼리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요. 유라가 휴대폰 화면을 민재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앱이 켜져 있었어요. 민재는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싸쥐며 온기를 느꼈습니다. 지금은 현금이 별로 없어. 회사 자금은 회계팀에서 따로 관리하거든. 아휴, 택배 기사가 무슨 회계팀이에요.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유라의 중얼거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민재의 가슴 한복판을 후벼 팠어요. 20년 넘게 들어온 소리였지만 오늘은 유독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수진이 유라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유라야, 오늘은 명절인데 이런 얘기는. 49살의 수진은 언제나 그랬듯이 중간에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유라의 기세에 눌린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수진의 손등을 엄지로 가볍게 쓸어주었습니다. 아내의 손은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괜찮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휴게소 남자 화장실로 향하면서 민재는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흰 머리카락이 관자놀이에서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문득 1990년대 초반이 떠올랐습니다. 봉고 트럭 한 대로 새벽 4시부터 남대문 시장을 누비던 시절. 빨간 공중전화 부스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넣으며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던 기억. 손톱 밑에 때가 끼고 손등이 갈라져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도 버텼는데 이 정도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지금 민재가 운영하는 한강로지스는 전국 허브 3곳을 거느린 매출 300억 원대
물류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런데도 가족들 눈에는 여전히 택배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테이블로 돌아가니 유라와 수진이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민재가 다가가자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부, 저희도 정말 빠듯해요. 유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후 학원비에 영어 과외비, 거기다 아파트 대출 이자까지. 그런데 엄마는 맨날 형부 이야기만 해요. 형부가 이거 해줬다, 저거 해줬다. 민재는 옥수수 수프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은 씁쓸했어요. 유라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 김복래는 정말로 민재를 아껴주셨으니까요. 유라야, 내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오늘이라서 더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애매하게 갈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가 고개를 돌려 이쪽을 힐끗 바라봤어요. 민재는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유라의 팔을 잡았어요.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봐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허리춤에서 무전기가 작게 지직거렸어요. 허브 2호 터미널, 오전 물량 정상 처리 완료. 기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멀리서 자신의 회사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지금 이 테이블에서는 그저 택배 아저씨일 뿐이었어요. 평화롭지는 않구나. 하지만 아직 폭풍 전의 고요야. 민재는 직감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댁에 도착한 후에 시작될 거라고. 유라의 표정을 보니 이미 각본을 짜놓은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 민재의 팔을 살짝 터치했습니다. 우리 이제 출발할까요? 어머니 기다리고 계실 텐데.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유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입술이 일직선으로 굳어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민재는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를 바라봤습니다. 5년 된 차였지만 관리를 잘해서 여전히 반짝반짝했어요. 하지만 유라 눈에는 그저 택배 기사차로 보일 뿐이겠죠. 차에 오르자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택 허브 정상 운행 중. 대형 이커머스 물량 오후 3시 배송 시작 예정. 민재의 마음 한구석이 뿌듯했습니다. 20년 전 봉고 한 대로 시작한 일이 이제 이렇게까지 자란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밀려왔어요.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민재는 백미러로 유라를 확인했습니다. 뒷좌석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마 남편 동혁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이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민재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된 아파트 단지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깔끔해 보였어요. 민재가 주차를 하는 사이 유라는 먼저 차에서 내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도착했어. 응, 형부 차 타고 왔어. 유라의 목소리에서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민재는 트렁크에서 추석 선물을 꺼내면서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만이 손에 든 한과 상자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 김복래가 반가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78살의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얼굴에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재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복래가 민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생 많았지. 유라 때문에 기분 상하지 않았나? 복래의 말에 유라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 뭘 잘못했다고. 거실로 들어서자 이미 먼저 와 있던 남자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윤동혁, 47살의 유라 남편이었습니다. 중간 관리직에 다니는 그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오셨네요. 고생하셨어요. 동혁이 악수를 청하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어요. 민재의 거칠고 굵은 손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동혁이도 일찍 왔네. 아, 저는 어제 저녁에 왔어요. 장모님하고 이야기할 게 있어서. 동혁의 말에 민재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미리 나눈 걸까 궁금했습니다. 복래가 차례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하자 유라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어요. 형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하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원목 테이블에 앉으며 유라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보수비, 제사 비용, 앞으로 차례상 비용까지. 형부가 총대 매세요. 민재는 소파에 앉으며 유라를 바라봤어요. 유라야,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벌써 몇 년째 미뤄온 일이라고요. 동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님, 남자답게 쿨하게 가시죠. 통장 보여주시면 모든 오해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민재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끼리 통장 공개하는 건 선 넘은 거야. 그럼 가난한 척하지 말고요. 유라가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택배기사면 기사지 무슨 회사예요? 어휴, 맨날 회사 하시면서. 그 한마디가 민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0년 넘게 들어온 소리였지만 오늘은 특히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민재는 군 제대 후 봉고 한 대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허브 3곳을 운영하는 매출 300억 원대 물류 스타트업 한강로지스를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친가든 처가든 모두 그를 여전히 택배 아저씨로만 취급했어요. 수진이 끼어들려 했습니다. 유라야, 오늘은 추석인데 이런 이야기는. 언니도 맨날 그렇게 넘어가려고만 하네요. 유라가 수진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우리 지우 중학교 들어가면서 학원비만 월 150만 원이에요. 거기다 아파트 대출 이자에 생활비까지. 그런데 엄마는 형부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동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었어요. 맞아요, 형님. 장모님이 형님 자랑만 하시니까 유라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세요?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복래 어머니는 정말로 민재를 많이 아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민재가 지난 20년간 보여준 성실함과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유라야, 어머니가 나를 아껴주시는 건 맞아. 하지만 그건 그런 게 아니라 돈 이야기를 하자고요. 유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복래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형부가 진짜 돈이 있으면 증명해보세요.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말하고. 민재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라야,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이잖아. 가족이라서 더 투명해야 하는 거죠. 동혁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요즘은 가족끼리도 다 공개하는 시대예요. 형님이 숨기실 이유가 있나요? 민재는 이들의 속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래가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왔어요. 너희들 무슨 소리가 그렇게 큰 거니? 엄마,
형부가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유라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비며 집 보수비며 다 형부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모른 척 하시네. 복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유라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형부 편만 들지 말고 저희 형편도 좀 생각해 주세요. 민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끌려다닐 수는 없었어요. 도망치지 말고 확실한 경계를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알겠어.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낮에 다시 이야기하자. 내가 자료 준비해서 올게. 유라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통장이랑 다 보여주시겠다고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명확히 정리해서 보여줄게. 민재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환점이 놓인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시댁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수진이 작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민재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유라와 동혁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민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카카오톡에 회사 단체방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허브 3호 야간 작업 완료, 새벽 물량 정상 처리 중 같은 일상적인 보고들이었죠. 하지만 그 사이에 이상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회계팀장 원대리가 보낸 개인 메시지였습니다. 대표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화 주세요. 민재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걸었어요. 원대리, 무슨 일이야? 대표님, 진구 전무님이 어젯밤에 회사에 나오셔서 대형 이커머스 계약 관련 서류를 챙겨가셨어요. 보안실에서 확인했는데 민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진구 본고 시절부터 함께한 동료이자 지금은 전무로 있는 그가 뭔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어떤 서류들을 가져갔는데 신규 대형 업체와의 물류계약서 원본이랑 허브별 수익성 분석 자료요. 그리고 별도 법인 설립 관련 문서도 프린트해 가신 것 같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20년 지기 친구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나 지금 바로 평택으로 간다. 네, 대표님. 조심히 오세요. 민재는 수진을 조용히 깨웠어요. 여보, 나 급한 일 생겨서 회사 좀 다녀와야 해. 수진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진구가 뭔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수진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진구 오빠가? 설마. 나도 믿고 싶지 않지만. 민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올 테니까 유라랑 동혁이 또 뭔 소리 하면 그냥 넘어가. 알았지? 1시간 후 평택 허브 터미널에 도착한 민재는 곧바로 운영실로 향했어요. 새벽이라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야간 근무자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원대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이게 어젯밤 진구 전무님이 가져간 서류 목록이에요. 민재가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핵심적인 영업 기밀과 재무 정보들이었어요. 특히 신규 대형 이커머스 업체와의 계약은 향후 3년간 매출 100억 원을 좌우하는 중요한 건이었습니다. CCTV는 확인했어? 네, 새벽 2시 30분경에 혼자 들어와서 1시간 정도 계시다가 나가셨어요. 서류뿐만 아니라 USB도 하나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어요. USB에는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망 정보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팀 조 변호사한테 연락해. 그리고 이사회 긴급 소집 준비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전 내내 민재는 대응책을 준비했어요. 계약 승인 보류, 핵심 정보 접근 권한 차단, 법무팀을 통한 가처분 신청 준비까지 20년 동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회사와 직원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후 3시 민재는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진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도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어제와 똑같은 멤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 동혁, 그리고 복래 어머니까지. 형부 오셨네요. 약속대로 자료 준비해 오셨죠? 유라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재는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야, 동혁아, 그리고 어머님. 목소리가 어제와는 달랐어요. 더 단단하고 확신에 찬 톤이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은 내가 정리하겠어. 어머니 병원비, 집 보수비, 명절 때 드리는 용돈까지 다 내가 책임질게. 유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요? 그럼 통장 보여주시고. 하지만 민재가 유라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집과 내 회사는 경계야. 거기까지는 간섭하지 마. 동혁이 코웃음을 쳤어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투명하게 공개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투명하게 공개. 민재가 동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왜 내 회사 사정을 알아야 해?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야. 유라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형부가 정말 돈이 있는지.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명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법정에서 하게 될지도 몰라.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복래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2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이 등에 칼을 꽂으려 하고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니까 정말 지쳤습니다. 유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부, 그게 무슨. 새로운 규칙으로 가자.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가족이고 사업은 사업이야. 서로 경계를 인정하면서 지내자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민재가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쉴 새 없이 떴어요. 확인해보니 김씨 일가 단체방에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올린 글이었어요. 형부가 회사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빚더미래요. 오늘 대놓고 법정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진짜 황당해 죽겠어요. 그 밑으로 친척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민재가? 어쩐지 요즘 말이 없더라. 택배업계가 워낙 어렵다더니. 민재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유라가 캡처해서 올린 건 3챕터에서 나눈 대화였는데 앞뒤 맥락이 모두 편집되어 있었어요. 마치 민재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들을 법정에서 만나자고 협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동혁이었습니다. 형님, 지금 단체방 보셨죠? 유라가 너무 속상해해요. 형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동혁아,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말하는 거야. 유라가 올린 건 일부만 편집한 거라고. 그래도 장모님 병원비는 형님이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사는 게 빠듯하다니까요. 너희 형편이 어려운 건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야. 형님, 그럼 정말 돈이 없으신 거예요?
동혁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유라와 함께 민재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끊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택 허브에서 비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원대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진구 전무님이 주요 기사 20명을 데리고 나가려고 해요. 뭐? 민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에 허브 앞에서 기사들을 만나고 있어요. 새로 차린 회사로 같이 가자고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민재는 서둘러 옷을 입으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가서 막아. 나도 10분 후에 도착할게. 평택 허브 주차장에 도착하자 정말로 진구가 기사들과 원형으로 둘러싸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함께 일한 베테랑 기사들이었습니다. 진구야. 민재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진구가 돌아봤습니다. 53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건장한 체격의 진구였지만 오늘은 표정이 어두웠어요. 민재야, 왔구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20년 지기가. 진구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해.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가 어디 망해가고 있어?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모르잖아. 대형 업체들이 직접 물류망 구축하기 시작했어. 우리 같은 중간 업체는 도태될 거야. 기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진구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기사들을 바라봤어요. 김 기사, 박 기사, 이 기사. 모두 5년 이상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님들, 잠깐만요. 민재가 진구를 제치고 기사들 앞에 섰어요. 진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기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함께 키운 회사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져가시죠. 민재는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사 지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회사 지분을 드릴게요. 10년 이상이면 더 많이 드리고요. 기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어떤 물류회사도 시도하지 않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대표님, 진짜예요? 김 기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진짜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계약서 만들어 드릴게요. 진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재야, 갑자기 무슨. 진구야, 너는 떠나고 싶으면 떠나. 하지만 우리 기사님들까지 데려가지는 마. 기사들 중 절반 정도가 민재 쪽으로 다가왔어요. 나머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대표님하고 계속 할게요. 박 기사가 먼저 말했어요. 그를 따라 몇 명이 더 나왔습니다. 진구는 쓸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알겠다. 나는 내 길 가마. 작은 승리였지만 민재는 기뻤습니다. 적어도 절반의 기사들은 믿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재 씨, 유라 말이 너무 심하긴 했지만 엄마 집은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했던 수진마저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야? 병원비며 보수비며. 우리가 안 하면 유라가 해야 하잖아요. 유라도 형편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냥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면 안 될까요? 가족인데.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여보, 나도 가족이야. 나도 지킬 게 있다고.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날 밤 민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떠나고 집에서는 아내마저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사방이 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가족 단체방에 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이번엔 작은아버지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민재 형편이 어려우면 솔직히 말해. 우리가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민재가 허브 터미널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 집에서 수진의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유라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와 있어.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 민재는 컴퓨터에서 눈을 떼며 말했어요. 서류 봉투? 응. 그리고 동혁 오빠도 같이 왔어. 둘이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어. 벨은 안 누르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지금 들어갈게. 민재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유라와 동혁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 어쩔 수 없이 들여보낸 모양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유라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민재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형부, 이거 보세요. 유라가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민재의 이름이 적힌 금융기관 서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 통지서예요. 3개월째 못 갚고 있다면서요? 민재는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새마을금고에 대출받은 적이 없는데. 동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형님, 이런 식으로 부인하시면 곤란하죠. 여기 도장도 형님 도장이고. 민재는 서류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자신의 인감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대출 신청일이 2달 전인데 그때 자신은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이 서류 어디서 났어? 그게 중요해요? 형부가 빚쟁이라는 게 중요하죠. 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평소와는 다른 공격적인 태도였습니다. 우리 엄마 집을 담보로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집이 담보로 잡혔다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경비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대표님, 지금 법원에서 나온 사람이 와서 차량 12대 압류 통지서를 붙이고 갔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뭐? 차량 압류? 네, 허브 터미널 주차장에 있는 화물차들인데. 대표님, 어떻게 된 일인가요? 민재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차량 압류래. 12대나. 유라가 씩 웃었어요. 봐요, 결국 들통났잖아요. 형부가 얼마나 빚이 많은지. 민재는 고개를 들어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유라야, 너 이상해. 평소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애가 아니잖아.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본색이 나오는 거죠. 동혁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형님, 이제 정직하게 말씀하시죠. 회사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민재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유라가 들고 온 서류의 글꼴이 달랐어요. 새마을금고 공식 서류에서 사용하는 폰트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유라야, 이 서류 누가 줬어? 그게 중요해요? 형부 빚 문제가 중요하지. 누가 줬냐고. 민재의 목소리가 커지자 유라가 움찔했어요. 동혁 오빠가. 동혁 오빠 회사 후배가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동혁이 유라의 말을 막았어요. 형님,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민재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조작된 것이라는 걸.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원대리였어요. 대표님,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즉시 상환 요구가 왔어요. 그리고 진구 전무님이 대형 고객사에 우리 회사가 부도 위기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대요. 민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민재는 처음으로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IMF 때 남대문 시장에서 떨리던 손이 떠올랐어요. 2002년 월드컵 때 밤새 봉고를 몰며 꿈을 키우던 시절도.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미안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지키지 못했어. 유라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동혁의 얼굴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이었어요. 그 순간 민재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후에 진구와 동혁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늦어 보였습니다. 회사도 가족도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새벽 3시, 민재는 잠들지 못하고 집 근처 24시간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탄불 위에서 끓고 있는 오뎅 국물을 멍하니 바라보며 소주 한 잔을 비웠어요. 사장님,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손님,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포장마차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좀 마셔야겠어요. 민재는 두 번째 소주를 따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90년대 자신을 키워준 사수 곽 사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민재야, 사업할 때 기억해도 장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현금 흐름을 봐라.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계약서로 지켜라.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회사 계좌를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현금은 부족했지만 매출은 꾸준했습니다. 대형 이커머스 계약만 정상 진행되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차량 압류가? 민재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문득 유라가 가져온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폰트가 달랐어. 민재는 벌떡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재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걱정했어. 미안해.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민재는 수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보, 유라가 가져온 서류 어디 있어? 응, 테이블 서랍에 넣어뒀는데. 왜? 민재는 서류를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돋보기까지 가져와서 구석구석 확인했어요. 이상해. 뭐가? 여기 도장 찍힌 부분 봐. 잉크가 번진 게 아니라 프린터로 찍힌 것 같아. 수진도 가까이 와서 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네. 그럼 이게 위조야. 분명히. 민재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그런데 동혁이가 어떻게 내 인감을 구했을까? 설마 유라가?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유라는 그럴 애가 아니야. 누군가 유라를 이용한 거야.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법무팀 조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류 위조 확인 가능한 전문가 소개 부탁합니다. 긴급. 새벽이지만 답장이 왔어요.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업체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아침에 연락 가능할 겁니다. 이제 차근차근 퍼즐을 맞춰볼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민재는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전문가가 서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위조입니다. 인간 부분이 스캔해서 합성한 티가 나요. 그리고 종이 재질도 새마을금고에서 사용하는 공식 서류와 달라요. 증명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감정서 발급해 드릴게요. 민재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는 것이었어요. 오후에 회사로 돌아가니 원대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상한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뭔데? 진구 전무님이 새로 차린 회사 이름이 동진로지스래요. 그런데 공동대표가 윤동혁이라고 하네요.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윤동혁? 유라 남편? 네, 맞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 대형 고객사에 접촉해서 계약 이전을 제안했대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구가 회사 기밀을 빼내고 동혁이 위조 서류를 만들어 민재를 궁지로 몰아넣은 후 고객사를 가로채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럼 유라는? 아마 모르고 이용당한 것 같아요. 동혁이 유라한테는 다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차분해졌어요. 이제 상대방의 속내를 알았으니까요. 원대리, 법무팀이랑 회계팀 다 불러. 그리고 주요 고객사에 공식 입장문 준비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니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유라한테서 전화 왔어. 뭐래? 울면서 사과하더라. 동혁 오빠가 자기를 속였다고. 진구하고 뭔가 꾸민 게 있다고 털어놨어.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라가 아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럼 유라는 어떻게 하려고? 이혼하겠대. 동혁이가 형부 회사 망하게 하려고 서류까지 위조했다는 걸 알고 나서 완전히 실망했나 봐. 민재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미안했어. 너까지 의심해서. 아니야. 나도 상황을 제대로 못 봤어. 유라 말에만 귀 기울이고. 수진이 민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재는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공격한다. 도망 안 간다. 90년대 곽 사장님이 해준 또 다른 말이 떠올랐어요. 민재야,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언제 치고 들어가고 언제 물러설지 아는 것이 승부를 가른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진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사에서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평택 허브 터미널 회의실. 민재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해두고 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법무팀 조 변호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진구가 들어왔어요. 20년 지기 친구였지만 오늘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진구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진구야, 앉아.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진구가 의자에 앉자 민재는 첫 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지 아나? 그것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문이었습니다. 진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재야, 이건 우리 회사 기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거에 대한 가처분이야. 어제 인용됐어. 민재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디지털 포렌식 결과야. 내가 가져간 USB에 들어있던 고객 정보를
동진로지스 서버에 업로드한 기록이 다 나와 있어. 진구가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혔어요. 그건 내가 개발한 시스템이잖아. 20년 전 내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20년 후 내 등에 칼을 꽂으려고. 민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진구야, 우리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진구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 민재는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동혁이랑 내가 녹음된 통화 기록이야. 내 처제까지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증거지. 진구의 손이 떨렸어요. 녹취록에는 동혁과 진구가 나눈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어야 해요. 그래야 고객사들이 불안해해서 우리한테 넘어올 거예요. 유라가 서류 가져다 주면 민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야. 진구가 얼굴을 감쌌어요. 민재야, 정말 미안하다.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20년 우정을 배신해? 민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받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연봉 8천에 성과급까지. 그게 힘든 거야? 그게 아니야. 동혁이가 말하더라. 앞으로 물류업계가 어려워질 거라고. 지금 발을 빼지 않으면 같이 망한다고. 민재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고객사에 우리 회사가 부도 위기라고 소문낸 거야? 진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무팀 조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진구 전무님, 이미 업무상 배임과 기업기밀 유출로 고발 접수가 됐습니다. 합의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조 변호사. 민재가 변호사를 제지했습니다. 진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는다.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해? 진구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재야. 내가 너무 겁이 났어. 나이 들어서 다시 시작하기가 무서웠어.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제 동혁이는 어떻게 할 거야? 같이 차린 회사는? 해체할게. 동혁이랑도 손 털고. 진짜? 응. 그리고 내가 뺏어간 고객사도 다시 돌려놓을게. 민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진구야, 마지막 기회야. 동진로지스 정리하고 고객사 관계 원상 복구해. 그럼 고소는 취하할게. 진구가 벌떡 일어나 민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무릎 꿇지 마. 우린 친구잖아. 민재가 진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후 5시 민재는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준비가 달랐습니다. 트렁크에는 각종 서류와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시댁 거실에는 어제와 같은 멤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유라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동혁은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부, 정말 죄송해요. 유라가 민재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동혁 오빠가 저를 속였어요. 형부 회사가 어렵다고, 그래서 도와줘야 한다고. 동혁이 옆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민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유라야, 고개 들어. 유라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남편한테 속은 거니까. 민재가 동혁을 바라봤습니다. 동혁아,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민재가 말했어요. 서류 위조한 거, 진구랑 짜고 내 회사 망하게 하려던 거, 다 증거가 있어. 동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형님, 그건 변명하지 마. 녹취록도 있어.
그때 복례가 안방에서 조용히 나왔어요. 78살의 시어머니는 작은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복례가 딸을 부르며 말했어요. 엄마가 너를 소홀히 한 게 아니야. 엄마가 민재한테 미안했던 거야. 복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이건 너희 언니랑 민재가 결혼할 때 내가 따로 빼둔 주택 청약 통장이야. 모든 사람이 봉투를 바라봤어요. 민재가 봉고 몰던 그 거친 손으로 우리 집 보일러 고치고 수도꼭지 갈아주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때마다 엄마는 고마웠어. 유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민재는 복례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복례가 민재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재야, 오늘부터는 경계를 지키자. 그리고 진구는 법대로 하거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새로운 규칙으로 살겠습니다. 동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유라가 동혁을 붙잡았어요. 어디가? 사과부터 하고 가. 하지만 동혁은 고개만 숙이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긴 전쟁이 끝난 후에 정적이었습니다. 석 달 후인 12월 평택 허브 터미널에는 새로운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강로지스 동반성장센터라고 쓰여 있었어요. 기사 휴게실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즉석라면, 포트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안마의자까지 놓여 있었어요. 민재는 수진과 함께 기사들의 자녀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했습니다. 20명의 기사 자녀들이 장학증서를 받았어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길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길 바랍니다. 민재의 축사를 들으며 기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구와 함께 떠났던 기사들 중 절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분제 도입 소식을 듣고 마음을 바꾼 거였어요. 전달식이 끝난 후 민재의 휴대폰에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유라에게서였어요. 형부,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민재는 수진과 함께 인근 카페에서 유라를 만났습니다. 유라는 많이 야유었고 표정도 한층 진중해 보였어요. 형부, 언니, 정말 죄송했어요. 유라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동혁이와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이제 일 시작하려고요. 민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일을? 콜센터 고객 상담부터 배우려고 해요. 형부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상관없어요. 제 실력으로 살고 싶어요. 수진이 유라의 손을 잡았어요. 유라야, 많이 힘들었지? 언니, 저 그동안 너무 철없었어요. 형부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 가족 챙겨줬는지도 모르고. 유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후도 이해해요.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고. 이제 외할머니랑 엄마, 이모 모두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고. 민재는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라야, 경계는 지키되 관계는 돌본다. 그게 가족이야.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부. 이제 알겠어요. 그의 추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재와 수지는 1년 전과 똑같은 천안 휴게소에 차를 세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보, 호떡 사올까? 수진이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둘 다 사자. 민재는 호떡을 반으로 갈라 수진에게 내밀며 웃었습니다. 나 옛날 생각난다. 빨간 공중전화에 100원짜리 동전 넣고 고객한테 전화하던 시절. 언제 말이야? IMF 때도 카드 대란 때도 버텼잖아.
그때 그 손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수진이 민재의 거친 손을 만지며 말했어요. 그 손이 우리 집 지킨 손이야. 민재는 멀리 고속버스들이 줄줄이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보따리와 종이봉투, 포장된 과일 상자를 들고 내리고 있었어요. 모두 가족에게 가는 길이었죠. 휴대폰에서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새로 계약한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추석 선물 배송이 전국으로 출발한 거였어요. 기사들의 손으로 전국 곳곳에 사랑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올해는 뭐라고 하자? 수진이 호떡을 한 입 베어물며 물었어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말하자.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90년대 가요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15비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민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은 통장에 있지만 자존감은 손에 남는구나.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경계를 세우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간다. 수진이 민재의 팔짱을 꼈어요. 여보, 내년 추석에도 여기 올까? 그럼 매년 오자.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휴게소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기 전 민재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무전기에서 기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허브 1호 추석 배송 정상 진행 중입니다. 허브 2호 오후 물량 출발 완료. 허브 3호 기사님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무전기를 들었어요. 모든 허브, 이번 추석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기사들의 대답이 무전기를 통해 전해왔어요.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민재는 백미러로 휴게소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여보, 유라 요즘 어째? 수진이 물었어요. 열심히 하더라. 고객 상담 교육도 받고, 지후도 많이 의젓해졌고, 다행이다. 가족이 이렇게 해야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복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79살이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고생했어, 민재야. 수진아. 복례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올해는 정말 조용한 추석이네. 유라도 혼자 와서 성묘만 하고 갔어. 거실에 앉아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민재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갈등이 시작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어머님, 내년에는 유라랑 지우도 같이 오겠죠? 그러게 될 거야. 유라가 많이 달라졌더라. 복례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와 수지는 말없이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바뀌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흥.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민재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길을 가는 거야. 경계는 지키되 사랑은 나누면서. 그리고 민재의 세계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끝나고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가 시작된 거였어요. 경계와 배려,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찾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